자,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기체 팽창 전반 정리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력학적 함수들을 이제 배울 건데, 배워 나가는 데 있어서 연력학적 함수들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간단한 변화인 이상기체의 팽창 문제를 다루어 봄으로써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연력학적 함수들의 변화를 이제 우리가 다루어 봄으로써 연력학적 함수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체 팽창 문제만 해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제가 간단하다고 말씀드렸지만 기체 팽창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팽창시킬 수가 있거든요. 똑같이 1리터에서 2리터로 이상기체를 팽창시킬 때도 온도를 변화시키지 않고 팽창시킬 수도 있고, 그걸 우리가 등온 팽창이라고 하죠. 그 등온 팽창에도 가역적으로 시킬 수도 있고, 그 방법을 비가역적으로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가역 등온 팽창이 있을 수가 있고, 비가역 등온 팽창이 있을 수도 있죠. 또는 단열적으로 팽창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것도 가역, 비가역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 네 가지의 팽창 변화를 다루게 됩니다. 이야기한 것처럼 등온 가역, 등온 비가역, 단열 가역, 단열 비가역, 이렇게 네 가지 팽창에 대해서 이상기체의 팽창을 다루어 보고 그 각각의 변화에 있을 때 각각의 변화에 대해서 연력학적 함수의 변화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봄으로써 연력학적 함수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가지 변화에 대해서 각각 연력학적 함수의 변화량들이 각각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헷갈리는, 똑같이 델타 G인데, 똑같이 델타 H인데, 또는 똑같이 델타 S인데, 어떤 때는 이 식을 써야 되고, 어떤 때는 저 식을 써야 되고, 이게 이제 헷갈리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부분이 되게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한 번에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한 번에 전체적인 정리를 리스트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 네 가지 변화, 가역등온, 비가역등온, 가역단열, 비가역단열, 팽창의 이 네 가지 팽창에 대해서 모든 연력학적 변화들을 한 번에 정리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큰 표로. 그래서 그걸 2시간에 걸쳐서 할 텐데, 우리는 실제 이제 표에다가 정리를 하기 전에 오늘 배울 거는 그럼 어떻게 집어넣을 것인지 꿀팁을 먼저, 팁들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표를 채울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즉, 네 가지 변화가 있죠. 등온 가역, 등온 비가역, 단열 가역, 단열 비가역.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텐데, 문제에서 뭘 줄 거냐면 볼륨 변화를 주겠죠. 부피 변화를 줄 겁니다. 이상기체를 1리터에서 2리터로 팽창시켰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는 거는 이 델타 V를 줄 거예요. 볼륨 변화를 줄 거죠. 그리고 나서 문제를 내겠죠. 그러면 그렇게 1리터에서 2리터로 팽창시켰을 때 내부 에너지는 얼마나 변했어? 델타 U는 얼마야? 이렇게 물어. 또는 엔탈피는 얼마나 변했을까? 델타 H는 얼마야? 이렇게. 그래서 이 표를 채워 넣으면 돼요. 그럼 우리가 문제가 몇 가지를 낼 수 있냐면 우리가 10가지의 연력학적 함수들을 지난 시간에 배웠죠. 우선 에너지가 4가지가 있죠. 내부 에너지 U, 엔탈피 H, 그 다음에 헬름홀츠 에너지 A, 깁스 에너지 G 해서 4가지의 에너지가 있고, 이 4가지 에너지를 도와주는 4가지의 또 연력학적 함수가 있었죠. 그게 STPV예요. 엔트로피 S, 부피, 압력, 온도인 TPV. 그렇게 해서 또 4가지가 있죠. 그 8가지에다가 에너지를 전달하는 매개인 패스 펑션 2가지, Q하고 W가 있죠. 열 에너지와 일 에너지. 그 10가지 중에 문제에서 델타 V를 줬으니까 나머지 이제 9가지의 변화를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 칸이 전부 49, 36, 36가지 칸이죠. 이걸 우리가 다 채울 수 있으면 돼요. 한 번에 이걸 채워보고자 하는 거예요. 어떤 식들을 이용해서 각각의 근데 푸는 방법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헷갈리긴 하지만 우선 그래도 우리한테 안심이 되는 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언제나 쓸 수 있는 식들은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 관계없이 이 4가지의 변화에 관계없이 언제나 쓸 수 있는 식들은 있으니까 편하잖아요. 그 식들이 뭐였냐면 이런 것들이었어요. PV는 NRT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정리를 했죠. 요거를 알고 싶으면 지난 강의를 한번 다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다시 보면 PV는 NRT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입니다. 그렇죠? 언제나 이상기체는 언제나 쓸 수 있는 식이죠. 그 다음에 언제나 쓸 수 있는 식이 뭐냐면 DU는 DQ 더하기 DW죠. 그죠? 이건 뭐냐면 내부 에너지. 실제 기체 에너지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려면 열을 주거나 일을 통해서 일 에너지를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델타 U를 구하고 싶으면 양변을 적분하면 되겠죠. 그럼 델타 U는
Q 더하기 W 이렇게 써도 될 거예요. 델타 Q랑 델타 W랑 이렇게 쓰진 않는다 그랬죠. 왜냐하면 Q와 W는 패스 펑션, 경로 함수기 때문에 델타를 쓸 수가 없어요. 경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델타 U는 Q 더하기 W 이렇게 쓰는 겁니다. 즉 내부 에너지를 변화를 주려면 열 에너지를 주거나 일 에너지를 주거나 하는 방법으로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언제나 쓸 수 있는 식이 dW는 마이너스 px dv라는 식입니다. 자, dW는 마이너스 px dv니까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확장하면 W를 구하고 싶으면 양변을 적분하면 되겠죠. 적분하면 왼쪽은 W가 될 거고요. 오른쪽은 마이너스 px dv가 되겠죠. 이때 PEX는 뭐냐면 외부 압력이에요. 외부 압력. 이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하겠지만 내부 압력이 아니고 외부 압력이에요. 왜냐면 일을 한다는 게 내가 일을 하는 거는 피스톤 같은 경우를 보면 피스톤이 팽창할 때 일을 하는 거거든요. 피스톤이 어떻게 일을 하냐면 밖에서 이 피스톤을 누르는 일에 대해서 내가 밀어가면서 일을 하는 거니까 외부 압력에 대항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압력에 대항해서 부피가 많이 커지면 그만큼 많은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외부 압력에 대항해서 부피의 변화량을 곱한 게 바로 dW가 되는 거죠. 그래서 dW의 정의가 마이너스 px dv잖아요. 그러니까 적분하면 W는 마이너스 px dv를 적분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늘 쓸 수 있는 식이 du는 cv dt가 있어요. 적분하면 델타 U 구할 수 있겠죠. 델타 U는 적분하면 인티그랄 cv dt인데 대부분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cv는 상수입니다. 이상기체의 경우에.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쓸 수 있어요? cv 델타 t 밖으로 나오니까 cv가 상수로 밖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요 식을 써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cv가 온도에 디펜던트한 함수, 온도에 의존하는 함수가 아닌 다음에는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써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쓴 이유는 혹시라도 예외인 문제들이 가끔은 나오는데 거의 안 나오니까 일단은 우리가 델타 U는 CV 델타 T 이거를 기억해도 됩니다. 언제나 써도 되는 식이고요. 그 다음에 DH는 CP DT도 언제나 써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CV와 CP의 정의에서 나온 거거든요. CV의 정의가 라운드 T분의 라운드 UV잖아요. 그러니까 du는 cv dt가 맞는 식, 정의에서 나온 식이니까. 그래서 언제나 맞는 식입니다. 마찬가지로 dh는 엔탈피의 미소 변화량은 cp dt도 언제나 맞는 식입니다. 양변을 적분하면 델타 h는 cp 델타 t. 이것도 cp가 온도 이전 함수가 아닌 다음에, 근데 대부분 cp는 상수거든요. 상수니까 밖으로 나와서 cp 델타 t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cp-cv는 nr, 이것도 많이 써먹는 식입니다. 그 다음에 엔트로피의 미세 변화량 ds는 정의로서 t분의 dq 리버시블입니다. 이거는 잘 외워야 되는 식 중에 하나예요. ds는 t분의 dq 리버시블입니다. 이 리버시블이란 말은 가역 경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엔트로피의 미세 변화량은 그 계에 들어온 열 에너지랑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열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면 그것 때문에 무질서도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엔트로피가 증가하게 됩니다. 열 에너지하고 무질서도는 비례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일정 온도에서 들어오는 열 에너지의 양하고 관계가 있는데 이게 비가역적이든 가역적이든 똑같은 양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의를 DQ 리버시블로 했습니다. 여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하겠지만 이건 정의에서 나온 거니까 그냥 외워두시면 되고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H와 U, A, G 같은 네 가지 에너지의 관계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법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배웠죠. 마찬가지로 펀더멘탈 이퀘이션 네 가지도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쉽게 외우는 법은 앞선 강의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다시 찾아보세요. 그래서 굳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언제나 써먹어도 되는 식이니까 도움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이용해서, 이 식들을 이용해서 이 36가지의 칸들을 채워갈 건데 36가지가 아니라 실제로는 가끔 문제에서 델타 S만 특별히 델타 S 서라운딩 문제를 같이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델타 S 서라운딩 문제가 가끔 나오는데 이 SUR로 아래 첨자로 쓴 SUR은 서라운딩을 의미해요. 안 붙인 건, 아무것도 안 붙인 건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과 서라운딩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시스템은 한국말로 개라고 하고요.
서라운딩은 주위라고 하는데 시스템은 우리가 관심 있는 영역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뭐 기체를 팽창시키면 내부, 기체가 이제 들어있는 내부를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하고 그 바깥 부분, 즉 용기의 바깥 부분은 서라운딩인 거. 만약에 비커에서 반응을 시킨다면 하고 있는 용액, 그건 시스템이고 그 이외의 부분은 서라운딩이에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서라운딩은 우주 전체가 됩니다. 그걸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이 서라운딩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시스템하고 서라운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사실 시스템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비커에서 용이 반응이 가니 안 가니 기체가 팽창하고 있으면 그 안을 들여다보지 우주 전체를 그 이외의 부분을 들여다보진 않잖아요. 그래서 시스템만이 중요하니까 굳이 안 써준 것들은 다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델타 U 하면 델타 U 시스템인 거예요. 근데 굳이 시스템은 시스라고 안 써줘요. 그 다음에 델타 H도 뭐 시스라고 이렇게 안 써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델타 S는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고요. 델타 S 서라운딩은 서라운딩의 주변의 엔트로피 변화예요. 그런데 왜 나머지는 다 시스템 서라운딩을 구별 안 하고 엔트로피만 시스템 서라운딩을 구별했을까요? 그거는 나머지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예를 들어 델타 U나 델타 H는 에너지잖아요. 그럼 시스템이 얻은 에너지와 서라운딩, 즉 나머지 그러면 그 시스템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가 잃은 에너지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즉 시스템이 10J의 에너지를 얻었다면 서라운딩은 10J의 에너지를 잃을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 우주 전체가 에너지가 보존되죠. 에너지는 보존되니까. 마찬가지로 엔탈피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델타 U 서라운딩을 구하여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델타 U를 10kJ로 구했다면 당연히 델타 U 서라운딩은 마이너스 10kJ일 거니까요. 그러니까 안 구해도 돼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안 나와요. 델타 U만 구하면 돼요. 델타 H만 구하면 델타 H 서라운딩 구하래 안 나와요. 왜? 델타 H가 10kJ이면 델타 H 서라운딩은 마이너스 10kJ이니까. 그런데 엔트로피는 달라요. 왜냐하면 무질서도잖아요. 그래서 무질서도는 보존되지 않아요. 우주 전체의 엔트로피는 보존되지 않는다고요. 달라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주가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 전체는 무질서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가 놀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면 분자들이 무질서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주의 엔트로피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엔트로피는 보존되지 않아요. 따라서 델타 S하고 안 쓰면 시스템이라고 그랬죠. 델타 S 시스템하고 마이너스 델타 S 서라운딩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죠? 어떤 땐 같을 수도 있고 어떤 땐 다를 수도 있어요. 만약에 같다면 우주 전체 엔트로피가 보존되는 변화예요. 근데 다르다면 우주 전체 엔트로피가 보존되지 않는 변화예요. 그래서 어떤 변화에서는 엔트로피가 보존되고요. 어떤 변화에서는 보존되지 않아요. 뒤에 배우겠지만 가역 경로로 일어나면 우주 전체 엔트로피가 보존되고요. 비가역 경로로 일어나면 보존되지 않아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따라서 가끔 델타 S 서라운딩 문제를 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델타 S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준 값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절대값이. 그래서 가끔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S만 델타 S와 델타 S 서라운딩으로 나눠서 우리가 채워볼 거고요. 그럼 이게 전체가 40개가 되죠. 이 40개의 칸을 채울 수 있으면 돼요. 그죠? 그래서 변화 4가지, 연력학적 함수 10가지. 그래서 4 곱하기 10 해서 40개 이 빈칸을 한 번에 채우려고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죠.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거는 언제나 쓸 수 있는 식이었다면 그럼 이제부터는 각각의 변화, 등온 가역에 쓸 수 있는 식은 뭘까? 등온 비가역에만 쓸 수 있는 식은 뭘까? 단열 비가역에만 쓸 수 있는 식은 뭘까? 단열 비가역에만 쓸 수 있는 식은 뭘까? 이걸 알면 좀 또 이제 도움이 되겠죠.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앞서서 하나 안 했는데 뭘 안 했냐면 우리가 외웠던 식 중에 하나 중요한 식은 이거였어요. 우리가 아까 썼던 식. DS는 이건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죠.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는 T분의 DQ 리버시블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변화는 DQ 서라운딩이에요. 즉 리버시블이 아니라고요. 서라운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DS를 구할 때는 즉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를 구할 때는 그 변화가 일어나는 가역 경로일 때를 가정해서 가역 경로 똑같은 최종 상태를 가지고 오는 가역 경로가 뭐일까?
그걸 찾아서 그때의 열에너지 값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변화가 지금 가역 경로로 간 변화라면 그 Q 값을 그냥 써도 되는데 만약에 비가역 경로로 갔다면 똑같은 최종 상태를 만드는 가역 경로를 새로 찾아서 그때의 Q 값을 갖다가 여기다 써야 맞아요. 그런데 서라운딩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역이든 비가역이든 서라운딩에 들어온 열에너지 값만 가지고 가역이든 비가역이든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DS하고 DS 서라운딩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가역 경로로 갔다면 이 값하고 이 값이 마이너스로 절대값이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 더하면 같아질 거예요. 즉 DS가 T분의 DQ 리버시블인데 가역 경로로 변화가 같다면 DQ 서라운딩은 당연히 마이너스 DQ 리버시블이겠죠. 그러니까 DS하고 DS 서라운딩을 더하면 0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주 전체 엔트로피는 변화가 없어져요. 하지만 만약에 비가역 경로로 갔다면 비가역 경로로 갔고 그때의 Q 값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시스템에 Q가 들어갔고요. 시스템에 Q가 들어갔으니까 여긴 플러스 뭐 한 10이면 10만큼 됐을 거고 그런데 여기서 마이너스 10이 일어났겠죠. 에너지는 보존되니까. 서라운딩은 10을 잃었을 거예요. 그럼 시스템으로 들어간 열 에너지는 분명히 10인데 DS를 구할 때 이 10을 쓰지 않는 거예요. 지금 T분의 10을 쓰면 안 돼요. 똑같은 경로로 가지고 가는 이 똑같은 상태로 가지고 가는 이건 비가역 경로였다면 가역 경로를 찾아서 가상적으로 만드는 거죠. 가상적으로 만들어서 그때 만약에 이거를 가역 경로로 보냈다면 Q가 얼마 들어갔어야 될까? 그럼 15가 들어갔을 거야. 라고 하면 10을 쓰는 게 아니라 15를 쓰는 거예요. DS는 T분의 15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DS 서라운딩은 잃은 거를 그대로 쓴다는 거죠. 마이너스 10을 잃은 거예요. 비가역 경로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T분의 마이너스 10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전체 엔트로피는 얘하고 얘를 더한 거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하면 0이 아닌 거죠. 0보다 좀 커져요. 즉 우주 전체 엔트로피가 늘어나게 됐어요. 즉 비가역 경로일 때는 우주 전체 엔트로피가 늘어난다고요. 그래서 요거 하나를 기억하고 갑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40개의 공간을 우리가 다 채워 넣을 거예요. 그럼 각각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식들은 뭐가 있을까?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럼 우선 가역과 비가역 이야기를 해봅시다. 가역과 비가역은 어떻게 틀리나? 우리가 말 그대로 가역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걸 가역이라고 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거를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걸 비가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물리화학 책들을 보면 두 개를 어떤 식으로 많이 설명을 하냐면 이런 똑같이 피스톤이 있다고 칩시다. 피스톤 안에 외부는 뭐 1기압이고요. 피스톤 안은 2기압이라고 칩시다. 또 2기압 똑같이. 그러면 피스톤 안이 2기압이고 피스톤 밖은 1기압이니까 밖의 기압이 낮으니까 피스톤이 늘어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로 눌러놔야 될 거예요. 그거를 모래로 이렇게 잔뜩 모래로 눌러놓은 경우하고 벽돌 하나로 눌러놓은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둘 다 똑같이 눌러서 이 기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피스톤을. 그렇게 만들 수 있겠죠. 이제 누르면 안쪽 압력이 커지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를 나중에 1기압으로 되도록 이렇게 만들 거예요. 여기가 1기압이 되도록. 그럼 팽창을 하는 거겠죠. 팽창을 해서 1기압이 많은데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이 모래로 얹은 거는 모래를 하나씩 치울 거예요. 굉장히 미세하게. 그러니까 모래가 100만 개가 있으면 하나씩 100만 번을 치우는 거죠. 그럼 얘가 서서히 올라가서 이렇게 1기압이 될 때까지 다 없어지면 이제 1기압이 되고 외부 기압도 1기압, 내부 기압도 1기압이 돼서 평형이 될 때까지 팽창하겠죠. 얘도 벽돌을 딱 치우면 당연히 외부 기압은 1기압이 되니까 내부 기압도 1기압, 외부 기압도 1기압이 되는 상태로 팽창을 하겠죠. 둘 다 똑같아요. 이렇게 팽창을 했어요. 팽창한 양은 똑같죠.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생각해보면 이거는 두 개는 조금 달라요. 왜 다르냐면 이 벽돌은 치우는 순간 외부 압력이 1기압인 거예요. 즉 PEX가 1기압이 돼버리는 거예요. 치우는 순간. 그러면 얘는 늘어날 때 피스톤이 이제 늘어나겠죠? 늘어날 때
외부 기압 1기압에 대해서 일을 하고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얘는 하나를 치우면 2기압이 아니라 1.99999 기압이 되겠죠. 두 개를 치우면 1.9999998이 될 거고, 세 개를 치우면 1.99999 이런 식으로 해서 1기압이 될 때까지 치워지죠. 그러면 얘가 팽창을 할 때는 외부 기압이 변하고 있어요. 계속. 그죠? 2부터 1까지 순차적으로 변하고 있다고요. 이 변화를 우리가 가역 변화라고 하고요. 이 변화를 우리가 가역이라고 하고 얘를 비가역이라고 해요. 그럼 크게 차이는 뭐냐면 가역 경로는 아주 미세하게 외부 압력과 내부 압력이 같음을 유지하면서 변화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다시 모래 하나를 다시 얹으면 금방 다시 돌아올 수도 있죠. 그래서 가역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근데 다시 생각해보면 가역의 특징은 뭐냐면 외부 압력하고 내부 압력이 언제나 유지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즉 PEX하고 P가 늘 같아요. 이렇게 안 써주면 내부 압력이 시스템의 시스템의 압력이에요. 안 써주면 언제나 시스템으로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반면에 비가역은 PEX하고 P가 같은 시스템이 아니에요. 달라요. 그 대신 무슨 특징을 갖고 있냐면 PEX가 상수인 특징을 갖고 있어요. 벽돌 하나를 확 치워버렸으니까 외부 압력은 이제 1기압인 상태로 계속 유지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역의 특징은 PEX하고 P랑 같다. 외부 압력과 내부 압력이 같다. 이게 가역의 특징이고요. 비가역의 특징은 외부 압력이 컨스탄트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정리해서 써보면 가역 경로는 가역으로 반응이 같다면 P가 PEX랑 같다는 거죠. 반대로 비가역으로 같다면 PEX가 컨스탄트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역 변화에서 쓸 수 있는 식은 우리가 늘 대부분 이제 이 연력학 문제를 풀 때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DW로부터 많이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뭘 주냐면 볼륨 변화를 줄 거라고요. 딴 건 안 줘. 근데 볼륨 변화 가지고 풀 수 있는 게 보면 딱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죠? 물론 온도 변화를 주면 되게 쉬워요. 델타 U 구하라면 CV 델타 T 구하면 되고 델타 H 구하라 그러면 CV 델타 T 구하면 돼요. CP 델타 T. 온도 변화를 주면 훨씬 쉽지만 문제에서는 온도 변화를 잘 주지 않아요. 대부분은 볼륨 변화를 준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할 확률이 되게 높아지긴 해요. 문제에서. 그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가역에서는 P하고 PX가 같으니까 안쪽이 어떻게 변해요? 이 식이 가역이라면 dW는 마이너스 PdV예요. 그냥.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적분을 하게 된다. 그런데 P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 V분의 nRT로 바꿀 수도 있고 PX를 바꿀 수는 없지만 이런 건 막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dW가 마이너스 PXdV가 dW는 마이너스 PdV가 되는 특징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비가역의 특징은 뭐냐면 PX가 콘스탄트, 상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비가역에 대해서 적용해보면 dW가 마이너스 PX dV로 양변을 적분해서 W를 구할 건데 그럼 W가 얘가 상수라 밖으로 나올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PX dV가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PX 델타 V로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역 문제가 나오면 우선 기억해야 될 거 가역은 P랑 PX가 같고 W는 dW는 마이너스 PdV다. 비가역 문제가 딱 나오면 PX는 컨스탄트고 W는 마이너스 PX 델타 V구나. 이렇게 풀고 가면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등온하고 단열이 있죠. 등온하고 단열이 있어요. 등온 변화의 특징은 뭐냐면 온도가 일정하단 말이죠. 온도가 일정해요. 온도가 일정하단 말은 델타 T가 0이란 말이잖아요. 델타 T 하나로 구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델타 T가 0이면 되게 쉬운 게 있어요. 우리가 아까 델타 U는 CV 델타 T, 델타 H는 CP 델타 T. 따라서 뭐가 0이다? 델타 U, 델타 H 모두 0이 되죠. 이게 등온의 특징이에요. 등온 나오면 델타 T가 0이니까 델타 U, 델타 H 전부 0이야. 이렇게 가면 돼요. 이게 등온의 특징이죠. 단열의 특징은 뭐냐면 단열이란 말은 열적으로 차단돼 있단 말이에요. 열 에너지로 에너지를 전달할 수가 없어요. 즉 Q가 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열의 특징은 Q가 0이란 말이에요. Q가 0이면 특징이 뭐가 있어요? 앞서 여기서 델타 U가 뭐냐면 Q 더하기 W잖아요. 이게 0이라면 델타 U는 뭐랑 같아요? W랑 같죠. 뭐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럼 W는 그 다음에 요식 써서 풀고 그럼 델타 U 구할 수 있겠네? 뭐 이런 식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어쨌든 단열 문제가 딱 나오면 Q는 0 이렇게 가면 돼요.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식을 이용, 요건 다 언제나 쓸 수 있는 식,
요거는 경우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식. 그래서 즉 뭐 등원 가역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요 식과 요 식을 이용해서 쓰는 거. 뭐 단열 가역 문제가 나왔다. 그럼 요 식과 요 식을 이용해서 확장시켜 나갈 거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써도 되는 식, 각각의 경우에 쓰면 되는 식 이용해서 할 거예요. 또 팁 중에 하나가 가끔 이제 문제에서 예를 들어 단원자 이상기체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럼 단원자 이상기체는 뭘 주고 가는 거냐면 그 시스템에 CV를 주고 가는 거랑 똑같은 문제예요. 일단은.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서 배운 것처럼 이퀴파티션 티어렘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이퀴파티션 티어렘. 한국말로는 균등 분배 원리라고 하죠. 온도가 올라가면 분자들은 에너지를 갖게 돼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 에너지를 분자의 운동 모드로 공평하게 나눠주려고 하고 그 운동 모드당 2분의 1 kT씩의 에너지를 갖는다. 분자 한 개는. 이게 균등 분배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단원자 이상기체는 운동 모드가 뭐밖에 없냐면 회전 운동 없죠. 점질량이에요. 이게 원이 이렇게 회전하는 거 아니에요. 점이기 때문에 회전 없어요. 진동운동 당연히 없죠. 회전운동, 진동운동 없으니까 병진운동밖에 없어요. 대신 병진운동은 세 가지 모드가 있죠. X방향으로 이동, 병진, 움직이는 거. Y방향의 트랜슬레이션, Z방향의 트랜슬레이션. 그래서 세 가지 병진운동이 있으니까 운동 모드가 세 개 있어요. 따라서 단원자 이상기체 한 입자당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 KT일 거예요. 2분의 1 KT씩 세 가지가 있으니까. 세 가지 운동 모드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한 개니까 1몰의 경우에는 이게 NA, 아보가드로의 수를 곱하면 이제 이게 1몰이 가지고 있는 기체의 운동 에너지예요. 근데 NA 곱하기 K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R이라고 한 거 배운 적 있죠. 따라서 운동 에너지는 단원자 이상 기체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 RT가 된다고. 근데 CV의 정의가 뭐냐면 라운드 T분의 라운드 UV예요. U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니까 2분의 3 R이 되죠. 이게 단원자 이상기체 1몰의 1몰의 히트 커패시티, 연용량이에요. CV 값이라고. CV는 연용량이라고 했죠. CV는 등적 연용량이라고 해서 볼륨이 일정할 때 연용량이에요. 따라서 단원자 이상기체가 나오면 CV는 한 1몰에 2분의 3 R이니까 N몰당 CV는 2분의 3 NR이에요. 특별히 1몰일 때는 우리가 CVM이라고 쓰기도 해요. 몰라. 그래서 몰라 heat capacity at constant volume이에요. 이 문제는. 그래서 1몰당 CV는 2분의 3R이지만 다시 이걸 확장하면 N몰일 때는 CV는 2분의 3NR이 되죠. 그래서 단원자 이상기체가 나오면 N몰의 단원자 이상기체의 CV 값은 2분의 3NR이에요. 1몰의 단원자 이상기체의 CV 값은 당연히 2분의 3R이 되겠죠. N이 1이니까. 그죠? 그래서 단원자 이상기체가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다? CV는 2분의 3 NR이다. N몰이 있으면. 그러면 CP도 쉽게 알 수 있겠네. CP는 얼마? 2분의 5 NR이죠. 왜냐하면 CP와 CV의 차이가 NR만큼이니까 이 두 개 알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온도 변화만 알면 델타 U, 델타 H 쉽게 구할 수 있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끔은 등적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등적 문제는 팽창 문제는 아니에요. 등적이란 말은 볼륨이 일정하단 말이고요. 영어로는 아이소코릭이라고 불러요. 즉 부피가 일정한 변화를 우리가 등적 변화라고 해요. 팽창 문제는 아니죠. 팽창은 볼륨이 변해야 되는데 이건 부피가 변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팽창해서 같이 다루진 않는데 가끔 다른 문제에서 등적 변화로 등적 변화가 되면 온도가 바뀔 수도 있고 압력이 바뀔 수도 있죠. 부피는 안 바뀌는데 부피가 안 바뀌는 변화를 우리가 등적 변화라고 불러요. 등적 변화 문제가 나오면 딱 뭐부터 시작하면 되냐면 부피가 안 변하니까 부피가 변하는 문제 여기 있잖아요. TV가 0인 거예요. 부피가 안 변하니까. 따라서 뭐가 0이 돼요? W가 0이 된다고. 그래서 등적 문제는 그냥 W는 0부터 시작하면 돼요. W가 0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델타 U가 Q 더하기 W니까 W가 0이니까 델타 U는 Q만 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등적 문제가 나오면 W는 0, 델타 U는 Q 요거부터 시작하면 돼요. 문제를 푸는 건 이제 요령이지만 그 다음에 가끔 등압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압력이 일정한 시스템. 특별히 그 가역 등압의 경우는 우리가
P가 일정하잖아요. P가 일정하니까 등압이라 한 말은 압력이 일정한, 즉 P가 델타 P가 0인 거예요. P가 일정한 거니까 아이소바릭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W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보면 그런데 지금 가역이니까 PX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가역의 특징 PX는 P랑 같다. 즉 dW는 마이너스 PdV죠. 적분할 거예요. 이렇게 해야 W 구할 수 있죠. 이렇게 해야. 그래서 왼쪽은 W인데 오른쪽이 마이너스 P인데 P가 지금 등압이니까 상수예요. 얘가 밖으로 나올 수 있다고요. 즉 마이너스 P 인티그랄 dV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PdV가 되죠. P 델타 V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P 델타 V예요. W가. 그래서 등압 문제가 나오면 가역 등압 문제일 때 W는 마이너스 P 델타 V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이때는 델타 H가 Q란 특징을 갖고 있어요. 아까 아이소코릭 문제는 델타 U가 Q고요. 델타 U가 Q죠. 왜냐하면 델타 U가 Q 더하기 W였는데 등적 문제는 W가 0이니까 델타 U는 Q죠. 그런데 반면 등압 문제는 델타 H가 Q예요. 왜냐하면 H가 뭐죠? H는 U 플러스 PV 우리가 요거 배운 적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 델타 H는 델타 U 더하기 델타 PV잖아요. 그죠? 근데 압력이 일정한 시스템이잖아요. 지금 이 문제는. 압력이 일정하니까 P가 밖으로 나올 수 있죠? 압력은 일정하니까. 따라서 델타 H는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예요. 근데 델타 U 뭐죠? Q 더하기 W죠. 근데 W가 뭐죠? 마이너스 P 델타 V죠. 얘랑 얘랑 없어져요. 뭐만 남아요? 델타 H는 Q만 남죠. 그래서 델타 H가 Q예요. 그러니까 등적 문제는 델타 U가 Q고요. 등압 문제는 델타 H가 Q죠. 요 정도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가 요거 가지고 이제 요 칸 40개를 채울 거예요. 요거 채우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우리가 어떻게 채운다? 언제나 쓸 수 있는 식, 그 다음에 각 케이스마다 쓸 수 있는 식, 이걸 잘 짬뽕해서 이 40개의 칸을 채워서 한 번에 팽창 문제를 정리하자. 이게 제가 이번 강의에 하는 얘기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걸 기초로 요 40개를 한 번에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